안녕하세요. 저는 아보프렌즈 작가 이효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릭터 브랜드 아보프렌즈라는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와 이번 시간에 나눠볼 이야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같이 시작할 수 있을지 편하게 고민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보프렌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분만 소개 영상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보프렌즈는 이렇게 귀여운 과일과 채소 친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보프렌즈는 귀여운 건 몸에 좋아요 라는 모토로 이제 이런 과일과 채소 소재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보프렌즈가 메인 주인공이고요. 보시다시피 옆에 망고스틴, 사과, 그리고 적양파, 바나나, 밤까지 이렇게 6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보프렌즈가 가장 처음으로 런칭을 했던 아트토이인데요. 이렇게 4가지, 처음엔 4개 친구들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트토이로 시작을 했고, 이 아트토이를 통해서 더 다양한 캐릭터 브랜드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보프렌즈는 과일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과일을 사면 이제 그 과일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 다들 아시죠? 그 스티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규어를 구매하시면 피규어 안에 동봉된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붙여줌으로써 그 피규어들이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경험을 선사하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보프렌즈 작가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1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애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당시에 저는 시각영상 디자인과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UI UX 부분이 이제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가망이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됐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UI UX 하는 회사로 이제 방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초반에 이런 이제 모바일 관련 앱을 만드는 그런 에이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대기업에는 이런 앱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많이 없고 에이전시에 일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클라이언트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맡아서 할 일이 많았었고, 그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사실적인 아이콘을 많이 쓰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실에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모바일에 넣는 그런 디자인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CGV에서 그때 당시에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컨셉으로 오프라인 시네마들을 구축을 하던 시기에 앱
아이콘이나 앱 디자인도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해서 브랜드 위젯을 만들었던 디자인이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직관적이게 저 시트 아이콘을 누르면 좌석이 어디인지, 내가 예매한 좌석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티켓을 누르면 내가 티켓팅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등 이런 직관적인 아이콘을 만들어서 위젯 디자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웹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당시에 가장 크게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신라면세점 웹이랑 모바일 사이트 전면 개편을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선임 디자이너로 많은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014년, 15년 이쯤에 당시에 마켓컬리가 막 이제 런칭을 하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마켓컬리에서 저희 회사에 이런 브랜딩부터 웹 구축까지 다 의뢰를 주셨어서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로고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고, 어떻게 이 브랜딩을 풀어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당시에 이 웹사이트 디자인 시안을 마치고 하루 정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같이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디자인을 했던 것이 마켓컬리 로고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조금 새롭게 리뉴얼이 되기는 했는데요. 당시에 잡았던 보라색 아이덴티티랑 이런 스크립트 서체로 쓴 것 같은 이런 로고 디자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리뉴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디자인을 제가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해서 저에게 굉장히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아보프렌즈라는 캐릭터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런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좋아하고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이러던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일은 이런 웹 에이전시에서 뭐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토이 페어 같은 데 항상 참여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 스티키 몬스터랩이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가장 좋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제 피규어 섹션 중에 스티키 몬스터랩이 전시되어 있는 섹션인데요. 이렇게 피규어들을 엄청나게 모았고, 또 여기 보이지 않는 다른 작가님들 피규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피규어를 모으고 그리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피규어를 만드는 걸 알려주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클래스가 정말 다양해지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막 시작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하니까 피규어 내가 항상 모으는 건 좋아했지만 직접 만드는 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캐릭터들 중에서 피규어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 아보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아보 캐릭터를 가지고 피규어 만드는 클래스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그냥 손으로 끄적끄적 그렸던 거를 3면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찰흙 같은 점토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피규어를 만들 때 스컬피라는 점토를 활용하거든요. 그 점토를 가지고 계속 만들고 굳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못생기고 조금 약간 어설프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든 캐릭터로 피규어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휴가를 가는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아보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보카도가 그 캘리포니아나 멕시코 이런 데서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여행을 갈 때 아보를 데리고 가서 아보가 온 고향에 데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데려가서 아보의 여행기를 같이 찍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미국의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 아보카도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중에 스티커 하나 떼져 있길래 이거 아보한테 붙여줘야지. 그리고 딱 붙였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이 아보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보카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아보카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스티커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피규어 수업을 들었던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 홍보 겸 그 수강생들을 데리고 아트토이 컬처라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토이쇼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회를 그 전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갔더니 그때 당시엔 전시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피규어하고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하고 그림 몇 장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벽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시에 이런 선반이나 이런 집기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때 막 깨달아서 막 엄청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어설프지만 이렇게 선반도 겨우 해가지고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도우미 같은 것도 처음 해보고 전시에 참가한 작가님들을 조금 더 깊게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아트토이 컬처로 아트토이 작가로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나갔던 부스 바로 옆 부스에 홍콩 토이쇼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그 홍콩 토이쇼에 참가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바로 옆 부스이기도 하고 또 그 홍보를 나오신 분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할 분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도우미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뭐 아보카도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영어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짧은 영어로 대답을 좀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보카도 만드는 게 주업이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귀엽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이고 저도 피규어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인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런 UI, UX 분야에 조금 더 하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곳에 가고 싶어서 라인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인이 이제 보통 요즘 라인 앱들을 국내에서는 많이 쓰시지 않잖아요. 근데 라인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 4개 국가에서 우리가 쓴 카카오톡처럼 정말 많은 전 국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메신저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나 뭐 택시 뭐 여러 가지 다 쓰듯이 라인도 엄청나게 많은 패밀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서비스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었고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UI, UX 디자이너가 60명이 넘게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라인의 디자인 헤드쿼터가 이렇게 서울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많은 서비스를 간접적으로도 보고 직접적으로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캐릭터나 피규어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라인 프렌즈 캐릭터 상품들 같은 것도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복지로 뭐 이제 살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구매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 캐릭터를 만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만들어서 나온 중간 과정이나 결과물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내는 분들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앱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회사를 다니면서 대만이나 태국, 이런 미국, 이런 쪽 글로벌하게 회사를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러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눈이 많이 트이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태국에 한번 갔었는데 라인 프렌즈가 태국에서는 라인 프렌즈가 아니고 라인 빌리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름이 다르지? 라고 물어봤더니 라인 프렌즈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샵은 일본이랑 한국에 있고 중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은 이걸 라이선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이랑 이런 샵 모든 것들을 태국에 그대로 옮겨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캐릭터 사업이 이렇게 그냥 디자인된 캐릭터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업들도 굉장히 확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라인 프렌즈의 이런 되게 좋은 리소스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조금씩 더 꿈을 키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 피규어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아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막 계속 뭔가를 꿈틀꿈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아트토이 컬처가 열린다는 소식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아트토이 컬처의 기간이 저는 그때 직장인이니까 휴가를 내야지 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이틀만 휴가를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전시를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 손으로 조물조물 만들었던 아보밖에 없었는데 그냥 덜컥 일단 신청을 하게 됐어요. 보통 한 6개월 전쯤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엄청 이거를 전시를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끝내야 돼라는 생각에 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제가 피규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가 원하는 퀄리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D 조형이랑 프린팅 이런 거를 다 업체에 맡겨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끔한 모습의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보밖에 없었는데 이 아보 가지고는 이 모든 공간을 채우기도 너무 힘들고 조금 더 브랜드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보 말고 다른 친구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해봤는데 뭐 이제 아보카도라고 해서 꼭 과일이랑 채소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원래 동물이나 사람보다는 사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이런 동물이나 사람을 그리기보다는 아보카도 같이 이런 단면으로 잘랐을 때 반전적인 색깔이 있는 이런 이제 과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나나랑 사과랑 적양파 요 3가지 캐릭터를 추가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에 맡겨서 만든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저는 직접 피규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혼자 이제 도색하고 가공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과정들을 촬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이렇게 4개 캐릭터 피규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피규어만으로는 전시의 부스를 다 채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캐릭터의 브랜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크게 별게 없고요. 일단 아보프렌즈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고 서체를 하나 정해서 로고를 만들고 명함도 간단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정 판매여서 크게 이제 수량이 많은 거는 아니었고 제가 다 직접 진행하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많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브랜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패키지를 제작함으로써 브랜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요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당시에는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해서 부스를 반반 나눠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아보프렌즈 부스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피규어가 제작비도 많이 들고 수량이 얼마나 들지 몰라서 예약 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약 판매에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그 맞는 수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런칭을 마치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이제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홍콩 토이쇼에서 만났던 그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알고 보니 스티키몬스터랩이 소속된 에이전시의 대표와 같은 소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랑 같이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저도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롯데멤버스에서 당시에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캐릭터를 보시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L포인트랑 L페이로 유명한 롯데멤버스와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이제 롯데멤버스의 공식 캐릭터인 L포이를 제작하고 아보프렌즈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라이선싱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매년 매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배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캘린더랑 다이어리 세트 제작에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한 것들을 만들게 됐고요. 이거는 총 201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멤버스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섬 이제 재즈 페스티벌에 가면 이렇게 큰 부스가 있고 거기에 엘포이와 아보프렌즈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저희 캐릭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섬에 있는 다양한 그 이제 부스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엘포이가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엘페이로 뭐 결제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캐릭터들의 이제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이런 움직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더 캐릭터들을 가지고 친근하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몸은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회사를 이제 낮에 이렇게 업무를 하루 종일 하고 밤에 와서 제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몸이 좀 힘들어도 회사 스트레스가 바로 그 회사에서 딱 끝나고 퇴근을 하고 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분리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또 제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에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연차가 쌓이고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도 봐드리면서 저희 회사 홍보도 하는 식으로 그런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 아보프렌즈를 계속 병행하는 것이 너무 고민이 됐었지만 회사에 사실 저는 크게 불만도 없고 너무 만족하면서 다녔었기 때문에 뭐 이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아보프렌즈의 이 일은 지금 해보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더 늦기 전에 지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거 한 1, 2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제 꿈을 찾아서 좀 떠나보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다들 처음에 너무 어리둥절해 하시긴 했었지만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해외에 있는 토이쇼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런칭쇼 같은 걸 하면서 뭐 서명하는 이제 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막 시작하기 하면서 내가 드디어 아트토이 작가로 어떤 뭔가를 시작해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 처음으로 블라인드 박스라고 해서 이제 뽑기로 이렇게 어떤 피규어가 나올지 모르게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형식의 피규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아보 프렌즈 4개를 가지고 양산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멤버스와도 계속해서 라이선싱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 존 같은 걸 하면서 캐릭터 이렇게 크게 만드는 FRP 조형 같은 거를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크게 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라이선싱 사업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시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는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부스를 가지고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에디션이라는 게 이제 전시의 모티브였거든요. 그래서 아보 프렌즈가 서울에 갔다 이런 컨셉으로 피규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바로 2020년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막 모든 코로나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막 취소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이 막 물결 치듯이 밀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클래스의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오픈을 했더니 이제 코로나로 집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제 클래스를 많이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창업 부분에 캐릭터 브랜딩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롯데 멤버스랑 뭐 진행하기로 했던 계약들도 조금 더 조기에 종료가 되게 되고 해외에 계속 나가서 피규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쇼가 다 이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캐릭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정말 뭐 10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토이 업체인 팜마트와 이제 계약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팜마트랑 토이를 유통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AK 갤러리에서 과일 테마로 한 전시에 참여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2020년도에 또 참가를 해서 영디자인 프로모션에 재선정이 됐어요. 이게 2번까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생기고 브랜드 제품들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점점 홈페이지도 좀 더 캐릭터 브랜드가 이렇게 모양새가 많이 갖춰져 가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주 작업도 종종 하고 있고 또 다른 아동복 브랜드 메르무드라는 이제 브랜드랑 아이들 이제 실내복이라든지 베이비수트 이런 것도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캐릭터 브랜딩 클래스의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제가 처음으로 해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기부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회사를 나오고 더 많은 거를 경험하고 이제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의미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면 돌려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저는 yes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캐릭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굿즈를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굿즈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버는 게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게 있고, 또 기업 콜라보레이션이나 캐릭터 외주 제작, 그리고 라이선싱, 이렇게 5가지 루트 정도로 돈을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수익이 되는 거는 1번 굿즈 판매가 아니라 5번 캐릭터 라이선싱입니다. 굿즈 판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쓸 것도 많고 굉장히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캐릭터 브랜드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라이선싱이 되는 일이 훨씬 더 돈이 되고, 또 유통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가 한다는 점에서 더 크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선싱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 디자인이나 캐릭터 브랜드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수익화를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만드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는 되게 많은 광고를 하는데 너무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1인 기업 아니면 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너무 막막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찾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만 마케팅을 하고 있고 다른 거는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위터로 굉장히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걸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금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서울산업진흥원 이런 곳에서 콘텐츠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보통 연초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잘 이렇게 사업을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원해보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록을 안 해도 저절로 발생을 하지만 상표권 같은 경우는 꼭 등록을 해야지 선등록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랑 상표권 관련해서는 수익화를 시작할 때 꼭 한 번씩 짚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내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찾아봐라, 이렇게 4번째로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혼자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이거를 물류를 막 하고 뭐 어떻게 다 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PL이라는 3자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 재고들을 다 거기에 넣어두고 재고 상황이나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요. 배송도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주문서만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도 제가 클래스 101에 클래스 상품을 하나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달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온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히 관리도 너무 좋고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 창출이 된다는 점에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랑 이 캐릭터 브랜드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이 꼭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정말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디자인도 되게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게 회사에서 하는 일도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피규어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거를 취미로 계속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가치 소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 소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캐릭터를 저는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상품의 경우에는 생필품 같은 제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치 소비를 하는 분들만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럼에도 이 제품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뭐 다른 거는 조금 저렴한 걸 사도 피규어가 제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사게 되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규어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캐릭터 브랜드를 만드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품목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소비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더 여러분들만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브랜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정말 간단한데요. 이 브랜딩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색깔을 정하고, 그다음에 SNS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이거 정도 누구나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3가지가 저는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름을 만든다는 거는 캐릭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무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들으면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이밍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상표권에 어떤 비슷한 중복되는 이름이 없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정말 간결하고 누가 들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이밍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컬러를 정하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훅 지나가도 뭔가 바로 시각적으로 처음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캐릭터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색깔이거든요. 이게 가장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하나 딱 정하셔서 그 컬러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무드를 지켜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보프렌즈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하고 좀 화사한 자연에서 온 여러 가지 다채로운 컬러 자체가 브랜드의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보의 컬러인 그린, 옐로우, 브라운, 이 3가지 컬러를 가지고 기본적인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캐릭터나 아니면 브랜드 색깔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 만들어서 올리기. 이거는 요즘처럼 이렇게 페어 같은 데 많이 나가지 못하는 시기에는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컬러를 정하고 이 컬러 무드에 맞는 피드를 쭉 완성을 하시면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런 무드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고 이름을 짓고 SNS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브랜드들도 되게 어엿하게 멋진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더 다양한 이야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아보프렌즈닷컴을 방문하시거나 인스타그램 아보프렌즈를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저희 활동도 봐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도 보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